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적 모임을 다시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부터 코스닥 시장에도 미국 나스닥처럼 우량 혁신 기업만을 모은 별도의 투자 분야가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기업 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업자 신고를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막한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 같은 신흥 강자들이 일제히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게임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치열한 격전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1이 오늘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NFT의 도입과 함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한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1이 오프라인 행사를 재개한 게 2년 만입니다. 특히 올해는 메타버스와 NFT까지 접목되면서 그 열기가 더 뜨겁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게임사들이 어떤 신작과 기술을 들고 나왔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네, 저는 지금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2021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지스타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막하면서 기대감이 큽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행사장 안은 여전히 관람객들로 북적이는 분위기입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가세하면서 지스타 2021의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올해 지스타는 지난해와 달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다시 오프라인 행사가 재개됐습니다. 백신을 맞거나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지만 일일 입장객은 6,000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반복되던 진풍경인 입장 러시도 올해는 한층 침착해진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제한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스타에 대한 게이머들의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관람객은 매년 찾던 행사가 지난해 열리지 않아 아쉬웠다며 올해는 기다리던 게임이 많아 기대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코로나가 무색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습인데 이번 행사에 게임업계 신흥 강자 기업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던 곳이 있습니까? 네, 관람객들은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의 부스를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 지스타를 통해 총 7종의 게임을 선보였는데요. 관람객들은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이터널 리턴, 프렌즈샷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딘은 북유럽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래픽에 집중해 개발한 모바일 MMORPG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어제 열린 올해 게임 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배틀로얄 장르의 이터널 리턴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부스는 이 게임을 체험하기 위한 긴 줄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톤의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도 행사장 내 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관람객들은 모바일 기기를 받아 게임을 즐기는가 하면 옆 공간에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서 짧게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올해 지스타가 기존 게임 업계 대장들이죠. 이 3N 기업들이 모두 참가하지 않았는데 대형사들이 빠진 만큼 볼거리가 줄진 않았습니까? 네, 이번 지스타는 게임업계의 빅3로 불리는 넥슨과 넷마블, NC소프트가 빠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신작과 실적 부진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대신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 이른바 2K가 각각 100석 규모를 차지하며 세대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이들 게임사는 행사장 가장 안쪽에 나란히 위치하면서 맞대결을 하는 듯한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의 부스를 오가며 신작 게임을 체험하는 등 오락거리를 즐겼습니다. 크래프톤과 카카오 게임즈 이외에도 시프트업, 그라비티도 신작 게임을 내놓으면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프트업은 모바일 건슈팅 게임 니켈을 들고 나왔고,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게임 4종을 선보이며 관람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게임 업계 세대 교체가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산업과의 연동성일 것 같습니다. 요즘 게임 업계를 보면 메타버스나 NFT 논의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곤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좀 느껴지셨나요? 네, 이번 지스타는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부대 행사로 마련된 컨퍼런스 주제로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언급이 유독 많았는데요. 특히 최근 NFT 기술을 접목한 게임 미르4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발표를 듣기 위해 마련된 행사장 좌석이 꽉 차기도 했습니다. 장현국 대표는 경쟁사들이 NFT 사업 진출을 선언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위믹스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위메이드 입장에서 고객사가 늘어나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메타버스에 대해선 게임이 곧 메타버스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현실과 게임을 가르는 경계를 무너뜨릴 도구로 블록체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행사장에서 메타버스나 NFT 기술을 이용한 게임들을 직접 체험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나 NFT 등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만큼 내년쯤은 되어야 이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게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지스타 현장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이번 지스타와 게임 산업 지각 변동에 대한 소식 성장기업부 정재훈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앞서 현장을 보니까 3N이 빠지고 2K가 이번에 좀 주도했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실제 게임 시장 내에서도 그렇게 판도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게임 시장 현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실 지금 국내의 게임 시장은 신흥 강자들이 이끌어 간다고 보는 게 좀 맞습니다. 실제 최근 실적을 조금 살펴보면은 3N,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3N이라 부르는 넥슨, 넷마블, NC소프트의 실적은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서 올해 3분기에 좀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각각 모바일 게임 오딘과 배틀그라운드의 힘으로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래프톤이 새롭게 선보이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전 세계 163개국에서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신작 기대감이 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한 펄 어비스나 NFT 게임으로 최근에 좀 글로벌 동시 접속자 130만 명을 기록한 미르4의 위메이드의 약진도 좀 눈여겨볼 점입니다. 지난해 모바일 게임 성장률 정점을 찍은 국내 게임 산업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경쟁 우위를 점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바일 위주로 성장한 이제 국내 게임 시장 특성상 해외에서 흥행하거나 다른 게임 플랫폼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이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 광풍이 부는 것도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3N은 왜 참석을 안 한 겁니까? 뒷단에 다른 배경이 더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현장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3N이 올해 신작이 좀 다른 신흥 강자들에서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계속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NC소프트는 2017년에 리니지 M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그게 큰 참여 대상이 아니었고 네. 이제 공식 스폰서로 넷마블과 넥슨, 특히 넥슨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공식 후원을 해왔는데 신작 게임이 많이 부족하다 보면 본 게임사들도 홍보 효과를 노려하는데 그런 점에서 굳이 필요가 없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좀 신작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예. 3N에 신작이 없는 게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최근? 최근에 이제 사실은 이제 게임사마다 게임의 어떤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라고 이렇게 특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신흥 게임사들이 일단 많이 생기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인력들도 게임 개발진들도 많이 빠져나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한 4, 5년 전부터 모바일 게임에서 계속 정점을 찍었을 때
이미 신작 게임들을 많이 런칭을 했었습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나왔고 또 두 번째 시리즈까지 정점을 찍은 후에 이번에 새로운 신작이 나온 거였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신흥 게임 업계의 어떤 신작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흥 강자들이 떠오르는데 한몫하는 부분이 역시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 개념들인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좀 구현이 되고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지 그렇게 막 손에 잡히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손에 안 잡히는 게 당연한 게요. 개념 자체, 그러니까 게임사들이나 뭐 IT 업계에서 말하는 메타버스의 정의가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이제 게임 업계가 하겠다는 메타버스와 이제 뭐 블록체인, NFT의 조금 이런 것의 정확한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단어 뜻대로 하면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기존 온라인 게임 자체가 다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다 마주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이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최근에 IT 업계에서 좀 주목하는 메타버스는 조금 더 좋아진 3D 입체 현실에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해서 사용자가 게임 내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게임 업계에서 하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디지털 경제, 뭐 암호화폐를 좀 더 접목하는 게 메타버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른 해외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미국에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큰 게임이 있는데 최근에 유명 래퍼인 트래비스 스캇이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 메타버스로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펄어비스는 이제 최근에 주목받던 도깨비라는 신작이 있죠. 도깨비 게임 내에 들어가는 뭐 아이템, 마케팅, 뭐 광고 등을 협력하기 위해서 현재 6개에서 7개의 브랜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인데 모건 스탠리가 삶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으로 이동하면서 디지털 패션 그리고 명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옷을 입힐 수 있는 이제 아바타가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명품 업계 입장에서는 큰 기회라는 겁니다. 실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으로 유명한 로블록스에서는 사용자 5명 가운데 1명이 매일 아바타를 좀 바꾸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보고서에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펄어비스가 협업을 논의하고 있는 게 딱 이거에 지금 들어맞는 내용인 거죠. 이제 모건 스탠리는 메타버스 속 명품 시장 규모가 2030년에 5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에 육박한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NFT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이제 소유권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현실 세계의 돈을 지불하고 이제 가상 공간에서도 아이템을 사고 팔고 하는데 우리가 지불하는 돈은 이제 콘텐츠 이용료지 우리가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이제 모바일 게임의 이용 약관을 제가 하나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과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소유. 회사는 회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이렇게 부여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내가 아무리 돈을 지불하고 그 게임 내에서 그 아이템을 구매를 했어도 당연히 아이템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제 NFT가 이제 활용을 하면 소유권을 좀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제 불법이지만 암호화폐로 실제 뭐 현금화를 할 수 있거나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기대감에 이제 메타버스와 NTF가 좀 스치기만 해도 게임업계 주가는 뭐 크게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업이 얼마나 수혜를 입었는지 박혜린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지스타를 맞아 신작들을 쏟아내고 있는 게임사들. 신작만큼이나 주가도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게임주들로 구성된 KRX 게임 뉴딜 지수는 이달에만 약 19% 올랐습니다. 게임주들의 약진에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기준 각각 5위와 7위를 기록했던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는 2계단씩 뛰어올랐고 40위권이던 위메이드는 코스닥 6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신작 효과에 더해 최근에는 NFT와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밝히며 주가가 큰 폭으로 뛴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게임사들이 NFT와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든 만큼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NFT의 관건은 확장성으로 추후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탑재될 수 있는 잠재력까지 가졌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게임 산업 내에서 NFT랑 P2E, 메타버스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모든 게임사가 NFT, P2E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2022년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이고 옥석 가리는 작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NFT 플랫폼에는 단순 게임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갖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탑재가 될 수 있어서 가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단기간 급등한 만큼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NC소프트는 NFT 사업과 관련한 발표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다음 날 9% 넘게 급락했습니다. NFT의 메타버스는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지닌 업종인 것은 사실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다들 일단은 실취와 여부를 떠나서 타고 보자라는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조정이 올 때 너도 나도 팔고 나가면서 이 조정의 강도는 오른만큼 좀 더 셀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업계를 홀린 마법의 단어 NFT. 전문가들은 NFT가 미래를 이끌 신산업인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NFT라는 단어만 연결이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그야말로 좀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NC소프트 사례가 나왔는데 실제 최근에 거의 한 석 달 동안은 지금 확률형 아이템 문제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가 NFT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급등해 버렸단 말이죠. 아직 가시화된 게 없는 사업을 놓고 이렇게 좀 과감한 베팅을 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지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2의 닷컴 버블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체가 있으면 뭔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 주목할 수 있을 텐데 약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전 세계 메타버스 열풍은 글로벌 IT 거물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을 아예 메타로 바꿨고 엔비디아는 개발자용 메타버스 제작 툴인 옴니버스를 만들어 팔고 있죠. 예. 하지만 이제 실체가 없으면서 메타버스라는 수식어만 앞에 갖다 붙이니까 그런 좀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서구권 유명 게임 전문지 PC게이머라는 곳에서 한 30년 정도 전통이 있는 곳인데 메타버스는 헛소리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를 표방하는 이제 게임들이 3D 시각 디자인과 조금 더 자유로운 게임 환경만 좀 갖췄을 뿐 기존 인터넷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3D 아바타를 다른 사용자와 교감하는 3D 아바타를 통해서 다른 사용자와 교감하는 게임은 2003년에 출시된 이제 세컨드 라이프에서도 구현되고 있고요. 여기서 벌어들인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 앞서 보신 위메이드가 만드는 블록체인을 통한 NFT 플랫폼도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2018년에 출시된 베트남의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역시 게임 내에서 콘텐츠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면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게임 내에서 재화를 암호화폐로 연결시키고 암호화폐를 다시 상장시켜서 가치를 올리고 그리고 다시 현금을 얻기 위해서 게임에 접속하고 그런 구조를 갖췄지만 이게 과연 메타버스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남는 겁니다. 예. 결국 지금 유행하는 이제 메타버스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업계에서조차 알기가 어려워서 지금 지스타 2021에서는 이런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이겁니다. 이런 주제로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되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죠. 예. 차별성과 실체가 없는데 돈만 몰리니까 이제 거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메타버스나 NFT를 하겠다는 업체에 물어보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시죠. 메이저 게임사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컨퍼런스 콜에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사업이나 NFT 게임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기자들이 어떻게라고 하는 how to를 질문하면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향후 이제 논의하겠다라든지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볼 때 결국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특히 NFT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그 코인을 결합하는 지금 현재 게임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결국 NFT 전반이 아니라 코인이거든요. 결국은 남들이 하다 보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 NFT 기술로 인해서 내가 게임 속의 아이템을 소유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막상 그 게임이 인기가 없으면은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NFT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게임이 무조건 흥하고
돈을 무조건 벌고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게임이 재미가 없으면 소비자가 찾질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뭐 가상화폐가 있다고 해도 정말 그냥 가상화폐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이지 게임과 연관시킨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예.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메타버스든 NFT든 이제 중요한 거는 IP, 그러니까 지적자산권의 차별성과 게임성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게임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매력적이어야 메타버스 게임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10년 동안 전 세계 게임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임인 라이엇 게임즈의 뭐 잘 아시겠지만 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자체가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최근에 오징어 게임을 46주 만에 이기고 1위로 다 올려서 아케인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른 콘텐츠로 재창출이 되는 거죠. 결국 콘텐츠가 자체가 가진 힘이 강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는 맥락에서 이번 NFT 광풍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몇 번이고 이제 같은 IP를 돌려서 게임을 출시하는 한국 게임사들이 콘텐츠 개발에는 힘을 실지 않고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어떤 게임 외적 요소에만 신경을 쓰다가 전체 시장이 성숙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다시 위 교수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상경제라는 지나치게 어떤 유저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비즈니스로 가버리면 결국 게임성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게임 자체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 게임 산업이 갖고 있는 또 하나 딜레마, 즉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넘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두 개를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코인이라든지 NFT에 기반을 둔 게임, 좋은 게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중요한 어떤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NFT가 있든 없든 간에 투자하기 좋은 게임사를 고르는 시각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수능으로 증시가 1시간 늦게 개장하면서 조금 전에 증시가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다 보합권에서 자꾸 귀결이 되는 모습인데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도 코스피가 좀 힘을 쓰지는 못했는데요. 4월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마감 지수부터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15.04포인트, 0.51% 내린 2,947.38에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장 마감 직전까지 2,950선을 좀 지지하는가 싶었는데 장 마감 5분을 앞두고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지면서 2,950선에서 좀 떨어져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좀 인플레이션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모두 약세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어제 기관들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기관이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기관은 1조 2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는데 어제는 8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고 오늘도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 순매수를 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제조업 기반의 종목들은 하락 마감했고요. 또 네이버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주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확실히 지금 코스피 대형 기술주 지금 삼성전자도 보시면 7만 원을 겨우 지지를 해주면서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기관 매도세도 거세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수급이 코스닥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메타버스, NFT, 반도체는 DDR5, 정책주들까지 이렇게 수급이 확 쏠리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사실 그 수치는 좀 높지는 않습니다. 어제보다 1.51포인트, 0.15%
오른 1032.77, 10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만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좀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증시에서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로 좀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증시 거래 대금인데요. 실제로 이 거래 대금을 좀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을 좀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경우에는 10조 원 아래로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좀 떨어지면서 코스닥 시장보다 한참 그 거래량이 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14조 원 가까이 거래가 됐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들이 코스닥 시장에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 지스타 개막 소식과 함께 게임주나 메타버스 등에 대해서 거품 논란을 좀 짚어드렸는데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늘 게임주는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매수세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코스닥 시총 상위주 좀 보시면요. 게임주들이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펄어비스도 그렇고요. 펄어비스는 막판에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게임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위메이드는 7%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에코프로그램이나 LNF 같은 2차 전지는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크게 움직였는데요. 다날은 22.2% 상승하면서 13,200원에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관련주는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테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모습 지금 확인을 해보셨는데 요즘 환율도 같이 짚어봐야 합니다.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공급망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은 1,18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1원 내린 1,180.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증시 상황은 이제 내일 차트로 보는 증시에서 지수희 기자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래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한 상태에서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수능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의 노력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고 그런 수능이 갖는 중압감에 무너지지 말고 2022학년도 수능 대박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전통과 화이팅! 네, 오늘 이렇게 수험생 51만 명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수능을 받겠지만 무너진 우리 교육 체계의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소득이 많은 가구와 적은 가구 사이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올 들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창률 기자입니다. 벌어지는 소득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구간별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기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2분기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교육 소비 지출 차이는 30만 원 정도였지만 3분기에는 54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비중도 상위 20%는 총 소비 지출 가운데 교육비의 13% 가까이 소비했지만 하위 20% 구간은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2%가 안 됩니다. 소득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계층 사다리를 무너뜨려가지고 계층 간의 이동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가 계속 약자로 남아있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그 불만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경향이 짙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교육의 소득 격차와 함께 세금 부담도 하위 소득 구간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인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된 비소비 지출 금액은 하위 소득 20% 구간은 전년 동기 대비 39%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상위 소득 20%의 비소비 지출 증가폭은
12%대를 기록했습니다. 조세 성격이 강한 비소비 지출 구간에서도 소득 구간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나타나고 있는 소득 불균형 문제가 이제 교육과 세금 부담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네, 또 수능 시험이 끝나기 무섭게 패션과 영화 그리고 여행 같은 업계는 수험생 고객 붙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험생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할인 이벤트까지 벌이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수험생 마케팅에 포문을 연 건 식품업계입니다. SPC그룹은 28일까지 자사 레스토랑 라그릴라와 커피 전문점 파스쿠치 등에서 수능 수험표를 보여주면 무료 메뉴를 주거나 가격을 깎아줍니다. KFC는 수능 시험이 끝난 오늘부터 이틀간 모든 치킨 메뉴에 대해 1+1 행사를 진행합니다. 영화관들도 수험생 맞이에 분주합니다. CJ CGV는 다음 달 19일까지, 롯데시네마는 다음 달 31일까지 수험생과 청소년들에게 무료 관람권과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작품으로는 누적 관객 250만 명을 돌파한 이터널스와 한국 영화 장르만 로맨스가 상영 중이고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 킹스맨 등이 다음 달 개봉합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 영화를 보지 못했던 학생들이 외화는 물론 연말에는 한국 영화들도 좀 계속 라인업이 속속 확정 짓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좀 많이 찾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계도 가세했는데 다음 달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작은 아씨들은 수험생에 한해 티켓값의 30%를 할인해줍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 올겨울 정기 세일에 들어가는 패션업계도 수험생 모시기에 한창입니다. 롯데백화점은 패션 브랜드를 20%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무신사는 온라인 스토어에 더해 홍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수험생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항공 호텔업계도 서두르는 모습인데 제주항공은 국내선 전 노선 할인을, 신라스테이는 수험생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국내선 항공권 할인해드립니다. 계열사인 홍대호텔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또 호텔 패키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견뎌온 수험생들과 가족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열기가 유통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거리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빠르게 늘면서 병상 확보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처럼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292명. 연이틀 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추석 연휴 직후였던 지난 9월 25일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 수뿐 아니라 위중증 환자도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 1일 위중증 환자는 343명에서 오늘 506명을 기록하면서 46%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도 백신 접종 효과에 힘입어 중증 환자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전제가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의료 대응 체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부터 중환자 병실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중환자 병상 대란이 곧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체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1,127개 중 가용 병상은 423개입니다. 특히 수도권 보유 병상 687개 중 남은 병상은 160개로 가동률 7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이른바 서킷 브레이크 발동 기준의 한 예로 제시한 중환자실 가동률 75%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정부는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 기간을 단축하고 병상을 긴급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킷 브레이크 발동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는 절대 이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는 같은 병원 안에서도 이송이 불가해요. 지금 서킷 브레이크 안 걸면 방법이 없죠. 그리고 백신 면역은 계속 더 떨어져요. 서울의 서킷 브레이크는 지금 지난 주말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지금도 엄청 늦었어요. 오늘 치러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후 수험생 이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향후 감염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 전환은 시작된 지 20일도 채 안 돼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고삐를 죄는 사이 이번에는 기업 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면에는 대출 규제를 피해가려는 이른바 꼼수 대출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기업 대출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기업 대출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9월 말보다 10%, 그러니까 10조 원이나 넘게 늘어서 1,060조 원에 달했는데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네, 같은 기간에 가계 대출은 5% 늘었는데요. 이것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주로 빌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한 달 새 8조 원이나 늘어 10월 증가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달 만에 10조 원이 불어났는데 네. 그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 대출이었다. 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많이 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풍선 효과로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린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가계대출 복지기가 내년에도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출 이자 수익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은행들이 기업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기업 금융 플랫폼 업체와 협업을 하거나 가계대출 중심이었던 그 손쉬운 비대면 대출을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늘리는 이런 마케팅 활동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또 그 기업 대출이 늘어난 데에는 대출 실수요자들이 규제가 덜한 개인 사업자 대출에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네, 실제 가계대출 규제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과 같은 개인 대출이 막히자 손쉽게 이제 물건을 여러 개만 올리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오픈마켓이나 그리고 또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같은 걸로 네. 이제 사업자를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대리운전도 이제 사업자로 많이 등록을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를 받으면 이걸로 주담대를 이제 받는 편법 대출이 늘고 있는 겁니다. 가계대출이 어려워지니까 대출을 더 받으려고 개인 사업자 등록까지 한다는 건가요? 이게 실제 가능한 겁니까? 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네, 보시면 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람이 금융당국의 DSR 규제 때문에 신용대출을 더 받기가 힘들자 개인 사업자를 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처럼 부동산 커뮤니티나 채무 고민 상담 커뮤니티에서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대출금을 더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관련 문의를 하는 것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네. 실제 개인 사업자인지 아닌지 확인 같은 걸 할 거 아닙니까? 뭘로 보통 확인을 해요? 네. 개인 사업 근데 사업자 등록증만 사업자 있으면 등록증만 된다고 있으면? 합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 받는 게 생각보다 쉽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게 이제 세무서를 방문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개업일만 이제 입력을 한 후에 상호와 사업 종류 등 이제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면 10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이제 이금융권에 등록된 대출 모집인은 물론 상담 플래너를 자처한 이제 대출 브로커까지 등장해서 편법적인 개인 사업자 주담대를 알선하고 있는 겁니다. 네, 더욱이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이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를 악용하고 또 사업자 등록 휴폐업은 신고제로 운영된다는 점도 이제 악용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주택 시세의 80에서 90%까지 빌릴 수가 있는데요. 일부 저축은행 지점은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실제 사업하는지를 따지지도 않고 담보에 따라서 LTV 100%까지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커뮤니티 댓글을 또 직접 찾아봤는데요. 한 이금융권 대출 상담사는 대출 한도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규제 지역도 70%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반값으로 감면해주겠다. 뭐 이런 혹할 만한 문구를 내걸면서 상담을 안내하거나 또 상담 후기 이런 것까지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직접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대출 상담 플래너와 직접 상담을 해봤어요? 네, 접촉을 해서 상담을 해봤는데요. 예.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자를 내서 대출을 추가로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먼저 이제 담보
담보가 있냐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담보가 집도 없고 없어서 예. 일단 없다고 했는데 일단 세부적으로 그래도 계산 검토를 해보자면서 네. 저한테 통화를 해달라고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좀 짠한 얘기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담보가 있으면 개인 사업자 대출을 정기자든 누구든 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지금 뭐 불법은 아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불법은 아니고 네, 그 대출 상담사도 불법이 아니라고 예, 얘기를 어떻게 했습니다. 보면 좀 편법 정도가 네,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돈이 필요한 급전이 필요한 이런 취약계층이거나 네. 아니면 투기 세력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게 좀 부실화된다면 좀 네.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기업 대출이 늘어나면 이제 기업 대출은 가계 대출하고 달리 원리금 분할 상환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잠재적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 네, 9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3%에 그치고 있지만 이제 내년 3월에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개인 사업자 대출에서 부실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사들이 이제부터라도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도 이런 점을 우려했는데 관련해서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내년 3월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시켜 놨잖아요. 그게 이제 몇 조 원씩 되는데 결국 그거는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고 흉단금이나 이런 것이 적립이 제대로 안 됐다 보면 분식이 돼버려가지고 결국은 이자를 내지도 못하는데 회계는 분식 정상이야, 정상.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저축은행 사태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 네, 투기 수요하고 비실 수요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강도를 높였지만 쉽게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이 부동산 투자에 더욱 열을 올리는 대출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우플 따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규제를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네. 셈인데 당국이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코스닥 상위 5% 기업을 따로 분류하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가 검토된다는 소식. 앞서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거래소가 어제 이 방안의 공식화를 선언하고 나섰는데 하지만 업계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구조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5%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세그먼트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중에 어떻게 한번 도입해 볼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선별 기준은 시장 평가, 그리고 영업 실적, 그리고 내부 통제, 지배 구조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볼 계획입니다. 거래소는 미국 나스닥의 글로벌 셀렉트 마켓과 같이 이번 재편으로 코스닥 전체의 신뢰도와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정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시장에서 낮은 평판을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 112건 가운데 89건이 코스닥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유가증권 시장의 4배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코스닥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세그먼트 도입이라는 게 새로운 줄을 하나 경계선을 그는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어떤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칫하면 일회성 마케팅 이벤트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으로의 우량 상장 기업 유치와 시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70여 개의 일부 기업들만 혜택을 받고 그 외 1,400여 곳의 기업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일부 그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서 어떻게 보면 조금 1부 리그, 2부 리그 이렇게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장 기준 혹은 상장 폐지의 기준과 같은 점에서 디테일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게 실제로 좋은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는 관련 지수와 상품을 개발해 지속성을 강화하고 세그먼트의 편입 편출 기준을 까다롭게 구성해 소외감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 기업과 IB 등 시장 참여자는 물론 금융당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과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요즘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데 펀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흥국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반면 북미 펀드로의 유입은 빨라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최근 신흥국 펀드에서 자금 유출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북미 펀드에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주요 신흥국 펀드인 중국과 베트남 펀드에서는 각각 963억 원, 268억 원이 순유출된 반면 북미 펀드로는 4,487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북미 펀드의 강한 자금 유입세의 배경으로는 미국 주요 지수가 고공행진을 펼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북미 주식형 펀드의 1개월 평균 수익률은 6.92%로 중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펼치며 중장기 투자 자금이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로 밀려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북미 펀드 대부분은 나스닥, S&P 500과 같이 미국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입니다. 글로벌 마켓 중에서 지금 미국의 지금 상승세가 지금 타 이머징 국가들 대비해서 지금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마는 조금 장기성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제 대표 지수형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성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 유입 자체가 좀 대표 지수형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듯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펀드가 자금 유입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증시 전문가들은 북미 펀드의 성장세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S&P 500의 EPS는 20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223달러로 올해 대비 9%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이익 개선세가 이어지며 내년 S&P 500 지수의 기대 수익률은 올해 고점 대비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코스피 지수 기대 수익률인 5% 대비 2배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성 효과가 사라지면 주가나 지수는 이익 증가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내년에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개선 폭 정도가 미국의 소비 경기의 개선이라든가 고용 시장에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 한 10% 정도 내외의 증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변수로 미증시가 일정 부분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익 개선에 따른 상승세가 바뀔 만한 변곡점은 아닌 만큼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처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요즘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부동산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인데 하지만 황금성이 좋지 않아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1398대 1, 1312대 1. 최근 분양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입니다.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서민과 1, 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주로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286가구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은 12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고객분들이 굉장히 붐비는 분위기였습니다. 상품적으로 아파트에 거의 버금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품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거주 의무 기간과 대출, 세금 등 규제가 덜 적용된다는 게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110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이 없어 당첨된 직후 웃돈을 받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은 투기 수요는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폭발적인 수요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상승세인 아파트 값을 관망하다가 막차를 타야 한다는 불안 심리도 매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닥난방 설치 허용 기준이 이달부터 완화되면서 평수가 대체로 작은 오피스텔의 취약점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주택 상품에 대한 무리한 매수는 자제하라고 조언합니다. 최근 청약을 실시한 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는 같은 시기 아파트보다 면적은 좁으면서 더 비싼 가격에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특성상 주택시장 침체기 직면에 따른 충격이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을 고려한 상품이고 황금성도 아파트에 비해 떨어집니다. 또한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 상품성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세금과 대출 등 각종 고강도 규제로
패닉바잉 현상이 이제는 비주택 부동산으로 전이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